첫 번째 달려보죠. 예, 좀 무시무시합니다. 손가락. 예. 태국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발견된 한국인 관광객 시신. 자, 그런데 시멘트로 채워진 드럼통 안에 있었다는 거죠. 이것도 충격적인데 시신의 상태가 정말 너무 끔찍하니까요. 백다희 아나운서 조금 덜 적나라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태국 현지 공영방송에 따르면 한국인 남성의 시신이 10손가락이 모두 사라진 상태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만일 피해자가 사망 전에 손가락이 잘렸다면 고문의 일환이고 사망 후라면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앞서 30대 한국인 피해자는 지난달 30일 태국에 관광을 위해서 입국을 했고 피해자인 한국인 남성 3명과는 일면식도 없었던 사이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지난 7일 피해자의 모친에게 1억 1천만 원의 몸값을 요구했다가 모친의 신고로 태국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11일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시멘트로 채워진 플라스틱 통 안에서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해서 우리나라에도 사건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앞서 보신 영상에서 하얀 티를 입고 있던 사람이 바로 피해자죠. 자, 특히 이번 사건 보신 많은 분들이 영화 범죄도시 현실판 같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일단 범인들 중에 한 명은 잡혔어요. 일단 함께 있던 용의자 중에 세 명 중에 한 명이 주거지에서 붙잡혔는데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공범 들어가 있긴 했지만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2명은 도대체 어디를 갔을까 싶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국제 사이트는 신상이 다 얼굴이 다 공개가 된 상태긴 한데 태국 매체에서는 각각 미얀마하고 캄보디아로 도주를 했다라고 그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건 알 수가 없고 도대체 이 피해자와 어떤 관계였는지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세 사람 모두 뭐 절도 같은 전과가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고 합니다. 자, 아직 붙잡히지 않은 2명의 용의자 사진, 현지 언론에서 공개한 용의자 2명의 사진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현지 매체에서는 저 검은 띠 없이 그냥 얼굴을 공개했는데 일단 저희도 다 깔까 하다가 일단 저렇게 검은 눈만 좀 가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고깃집 진상들입니다. 자,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창 식사 중인 두 남성 이때 툭 테이블 아래로 술병 떨어뜨리자 에이 하면서 발을 팍 차죠. 아유, 왜 차 저걸. 자, 알바생이 테이블 위에 그 술병을 치우려고 하니까 야, 인마 그거 왜 치워 하면서 막 불러 세웁니다. 자, 사장님이 다가와요. 사장님이 다가오니까 벌떡 일어나더니 사장님을 뭐야 사장님이 팔을 떨쳐내려고 하니까 술병을 들고 사장님을 막 칠 것처럼 막 위협을 합니다. 자, 다른 알바생이 술병 치우려고 하니까 또 이리 내놔, 이리 가야 안 되나, 인마마 하면 빼앗아서 자, 그걸 빼앗더니 뭘 하려고? 던지려고? 뭐 하려고? 살포시 내려놓습니다. 아니, 네가 술병 어질러 놨으니까 치우는 거 아닙니까? 네, 지난 5월 10일 서울의 한 고깃집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가게를 방문한 5, 60대 남성 2명이 식사를 하던 중에 영수증을 요구했는데요. 그러고 나서는 나는 고기를 먹은 적이 없다면서 알바생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이후 본인의 실수로 술병이 테이블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갑자기 욕을 하면서 술병을 발로 찼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부상을 우려해서 빈 술병을 치우려고 하니까 왜 치우냐, 건들지 말라면서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인 제보자가 이유를 설명했지만 팔을 붙잡고 술병으로 위협하기까지 했는데요. 결국 제보자가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 남성들 출동한 경찰에게도 삿대질을 하면서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머리 숙여 사과하라고 욕설과 반말을 내던졌습니다. 제보자에게도 내가 여기서 50년을 살았다, 밥벌이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을 했고요. 결국 경찰과 약 40분 동안 실랑이를 벌이다가 제보자의 팔을 붙잡아 상해를 입힌 남성이 현행범 체포됐는데 다른 남성도 파출소에서 현수막을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고 합니다. 이 두 남성, 가게에 오기 전부터 이미 술에 취해 있었고 가게에서도 소주 6병과 맥주 2병가량을 마셨습니다. 결국 이게 자, 박 변호사님 술 그렇게 많이 드시는데도 저는 실수하는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렇게 많이 하시진 않고요. 이렇게 6병, 소주 6병, 맥주 2명. 술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아마 추측해보건대 마시는 술을 이렇게 좀 전시하려고 그걸 못 가져가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종업원 입장에서는 그거 전시해서 뭐 하려고? 그런 거 괜히 술 취하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막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건 추측해보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만취했기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났고요. 저렇게 차니까 위험해서 종업원이 가져가려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취하다 보니까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지금 사장님 제보자가 팔을 붙잡아서 좀 긁히고 멍드는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 방해라든지 폭행, 아이고, 협박, 아이고, 아이고. 모욕으로 바로 경찰에 고소를 했다 그러고요. 다만 다음 날 가게에 와가지고 아이고 죄송한데 뭐 그렇게 고소까지 해야 되겠냐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아르바이트생한테 사과를 했다고 하고요. 나머지 사람들도 뭐 욕설도 하고 뭐 이 공범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우리 가족분께서 채팅창에 박 변호사님 주량은 얼마입니까라고 묻고 계십니다. 소주 뭐 한 병 반 정도 됩니다. 예. 에이. 두 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보여주시죠. 예, 까나리 액젓을 콸콸콸입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주차된 차량 앞에 나타난 한 남자입니다. 차량을 향해서 이글이글 눈빛 레이저 발사. 예. 자, 그리고 잠시 뒤에 이 더운 날 머리부터 발끝까지 꽁꽁 싸맨 남성이 등장하죠. 자, 손에 쥔 종이컵을 주목해 주세요. 갑자기 차량 앞유리에 손이 쏙 나오더니 뭔가를 콸콸콸콸 쏟아붓고는 재빠르게 페이드 아웃합니다. 자, 박 교수님, 제발 아까 지금 쏟아부은 게 까나리 액젓이라고는 말씀해주지 말아주세요. 네, 까나리 액젓이 맞습니다. 네, 저희 까나리 액젓 냄새 알고 있잖아요. 그게 차에 탔는데 차에서 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전하신 차주께서 한 2시간 운전해서 이제 낯선 도시를 일이 있어서 가신 거예요. 도시도 잘 모르겠고 보니까 폐업을 한 가게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폐업을 한 가게 앞에 차를 대고 한 10분 만에 일을 보고 오셨는데 이 까나리 액젓이 다 부어져 있던 거예요. 그 까나리 액젓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부으면 차 안으로 이렇게 약간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냄새가 진동을 해서 도대체 뭔가라고 저렇게 보니까 그 폐업한 그 가게 옆에 있는 가게에서 왜 우리 집 가게 가리냐면서 저렇게 까나리 액젓을 부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남의 가게 앞에다가 주차를 한 거는 좀 그렇죠. 그렇다고 까나리 액젓은 아니잖아요. 좀, 많이 지나친 것 같습니다. 물론 불법 주차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이고요. 저 차주분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10분 정도였고 거기에 이제 안내 전화까지 붙여놨다라는 겁니다. 전화 한 통을 주셨으면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였는데 저 까나리 액젓을 공기순환 구멍에 넣는 바람에요. 이 부품들 다 바꿔야 되고 폐차까지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저게 정상적인 자동차 운행과 관련된 일이 아니죠. 보험 처리가 안 됩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이 보험회사에서도 저 사장님한테 이 배상을 받아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손해배상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정상적으로 보험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거는 그것도 그렇지만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다 얼굴 가리고 나오셨잖아요. 네. 까나리 액젓 저렇게 넣는 게 안 좋다는 걸 사실상 자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아이고야, 이게 화나신 마음은 이해는 가는데 너무 크게 일을 벌이셨어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꼭꼭 숨어도 소용없답니다. 자, 바로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남성이요, 마트에서 물건 배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물건 저희 집으로 오면요, 집에서 계산할게요 하고서 가벼운 것만 들고 저렇게 총총 가죠. 자, 그런데 알려준 주소, 연락처 전부 다 가짜. 자, 경찰이 주변을 수색하는데 저놈이다 잡아라 하면서 막 후다닥 도망갑니다. 자, 짐까지 버리고 튀어간다. 아이고, 주차장 골목으로 들어서 트럭 뒤로 숨었네. 아이고, 경찰 그냥 치면 여기 있는데 그냥 가면 어떡해. 하지만 경찰이 다시 백하더니 와가지고 어디지 아이고, 이놈이 여기 있구나 하면서 딱 저렇게 체포를 합니다. 숨을 거였으면 트럭 밑으로 들어갔어야지. 깔끔하게 좀 숨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잡힐 수밖에 바보 같아.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경찰이 눈썰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거냐면 아주 한 23만 원 이상의 24만 원 정도 되는 물건을 구매를 한 다음에 그중에 좀 가벼운 거, 담배라든지 뭐 종이컵들은 내가 직접 가져갈 테니까 나머지는 좀 배달 좀 해달라. 주소를 알려줬는데 그 주소대로 가보니까 주소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에서 마트에서 준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인상사기를 파악했는데 곧바로 발견합니다. 그래서 검거가 가능했는데 저런 식으로 도주를 하다가 잡히게 됐는데 이 사람 이미 이전에 이 출소를 지난해 출소를 해가지고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 같아요. 마트에 가가지고 이렇게 주문한 다음에 가벼운 것들은 가져가고 사기죄로 지금 상습 사기죄로 구속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친가 대 외가 선택은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친가 친척과 외가 친척의 결혼식이 같은 날로 겹쳐버렸는데 고민이라는 사연입니다. 사연자는 3남매 중 장남인데요. 부모님은 사연자가 어렸을 적에 이혼을 하셨고 아버지를 따라가서 친어머니와는 교류가 없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후 재혼을 했는데 새어머니 측 외가 행사에는 아이들이 불편할까 봐 부모님만 참여해 왔습니다. 이렇다 보니 친가 친척들과는 친하지만 외가와는 서먹한 사이가 됐는데요. 최근 친가의 사촌형과 외가의 사촌형 결혼식이 딱 같은 날로 정해져 버린 겁니다. 식장이 다른 지역이라서 다 가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새어머니는 이번 결혼식을 기회로 삼아서 외가 친척들에게 아이들도 제대로 좀 소개도 해주고 친해졌으면 하는 눈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친할머니는 친가 결혼식에 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서 새어머니가 너무 서운해하는 상황이고요. 아버지와 사연자 남매가 중간에서 고민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G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새엄마입니다. 예, 지훈아, 정말 너가 나를 아줌마가 아니라 새엄마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너도 새엄마 집안 사람들하고 친교를 좀 다져야 되지 않겠니? 응? 친가랑은 지금까지 잘 지내왔잖아. 나 우리 지훈이가 새엄마, 우리 친정 식구들하고도 잘 지냈으면 좋겠어. 이게 첫 관문이야. 외가로 가자. 응? 동그라미. 이 구도가 아주 좋습니다. 오늘 좋아요. 다음은 친할머니예요. 땡! 지훈이 이놈의 자식! 이게 무슨 고민거리라고 방송국에다 보내고 난리야, 이 녀석아. 너 새엄마 집안 사람들한테는 너 새엄마가 낳은 친자식들이 있잖아. 그리고 너 사촌형 지열이 형이 너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예뻐했니? 거기 안 가고 너 새엄마 쪽에 가면 그건 배신 배반이다, 이놈아 X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부터 달려볼게요. 사실은 OX의 이제 문제라서 O를 들었고 하는데 예. 취향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취향. 저라면 외가 쪽 갈 것 같아요. 뭐 친가 외가 사촌이면 이거 사실 구별하기 어려운데 저는 이제 이렇게 이 혼례하는 거나 이렇게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다른 어떤 친척들도 보는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번 기회에 새어머니 쪽 사람들하고 좀 인사도 좀 할 겸 뭐 겸사겸사 보면 좀 효율적인 걸 따져봤을 때는 저는 그쪽으로 가는 게 좀 맞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데 이게 보통의 경우와 조금 다른 게 고민스러운 게 이제 새엄마라는 거지 않습니까, 교수님? 아, 네. 근데 저도 사실은 끝까지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가 막판에 내렸어요. 근데 예. 뭐 정답은 딱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디가 더 어떻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어디가 더 간절했을까라고 느끼면 이 새엄마는 그동안 아이들이 불편할까 봐 이 외가에 한 번도 아이들을 안 데려갔다가 이제 마음을 먹으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정말 이제 엄마 자녀 사이니까 내가 어느 날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외가에 우리 아이들을 짠 제대로 소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누구 결혼식이 있으니까 그때 내가 애들을 딱 대동하고 우리 애들이에요. 그러고 가야지 이러고 마음을 이제 굳게 먹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더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 같거든요. 소중한 결정이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외가 쪽의 행사가 더 어떻게 보면 의미가 깊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양 변호사님. 일단 저도 새어머니 심경은 이해가 가요. 그리고 그동안 많이 양보도 하셨다는 것도 알겠고요. 하지만 이제 결국 어떤 것이 가능성이 좀 있는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친가 쪽 행사는 사촌형하고 계속 친했기 때문에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혼식장에 안 가면 그 관계가 깎일 가능성이 높아요. 또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외가 쪽 결혼식 같은 경우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요즘에 아시겠지만 어디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 갑자기 가서 모르는 일가 친척들 만나고 나면 돌아서면 기억 하나도 안 납니다. 사실 이쪽에서는 얻을 가능성이 별로 없고 이쪽은 깎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러면 합리적인 선택이 친가로 갈 수밖에 없고 대신에 외가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새어머님이 가서 누구 얼굴 이 사람이 사촌 형이고 여기가 누구고 이렇게 한다고 기억 안 나거든요. 다른 기회에 조금씩 다른 기회를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무슨 할 말? 이런 말 하면 조금 이게 좀 과학적이진 않는데 예. MBTI가 본인이 I시면 친가로 가시고요. E시면 외가로 가시죠. 자, MBTI 전문가 우리 박 교수님, 저 맞는 설명인가요? 강체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 진짜? 제가 아이라서요. 저는 한 번 사람 만났다고 절대 안 친해지거든요. 진짜? 저 같은 성격이면 외가 가도 아무 소용 없어요. 저는 극이거든요. 어지간하면 다 친해집니다. 저는 외가 가서 둘을 놓고 보면 외가 가서 박변호사 다 말이 인사하고 사진 찍고 올 겁니다. 예. 둘을 놓고 보면 박변상 저를 보면 박변사 말이 맞아요. 예.
백다희 아나운서 할 말 뭐 분량을 뺏으시지 마시고요. 좀 얘기해 주세요. 저도 외가와 친교를 나누지 말라는 뜻에서가 아니라 일단 결혼식은 좀 더 돈독한 사촌형한테 인사를 드리고 외가와는 결혼식은 사실 식장이 바쁘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기회를 따로 만들어서 인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네, 장영재님은 둘 다 안 가고 봉투만 하는 걸로 하죠라고 하셨고요. 검은콩님은 친가로 가고 외가는 별도로 인사해야지 싶습니다. 아니면 외가 식후 모이는 장소를 가던지라고 하셨고요. 안녕님은 새엄마는 엄마 아닌가요? 한 번은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